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 통계 강의 군집 분석 두 번째 시간 계층적 군집 분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군집 분석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는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굉장히 많은 어떤 방법들이 이 한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는 방법 안에 들어가 있죠. 군집 분석에 대한 정의를 어떤 영어로 되어 있는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군집 분석이란 It is a class of techniques used to classify cases into groups.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That are relatively homogeneous within themselves.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룹 내에서는 동질적이고 and heterogeneous between each other. 결국 군집끼리는 서로 이질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룹을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클러스터, 어떤 책에서는 클래스라는 말도 심지어 씁니다. 이게 막 섞여서 쓰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다, 그룹, 클러스터, 심지어 클래스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군집이란 군집 내에서는 동질적이지만 군집끼리는 다른 군집 간에는 이질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군집을 묶어낼 수 있을까? 혹은 갈라낼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군집을 묻는 방법은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합병에 의한 방법, 즉 가까운 케이스, 가까운 개체, 가까운 관찰값끼리 묶어 나가면서 차례차례 군집을 만들어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단 한 개의 군집이 남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할에 의한 방법, Divisive Hierarchical Method라고 하는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전체를 일단 두 개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개체로 나누고 계속 나누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개별 observation, 개별 케이스나 개체만 남을 때까지 분할하는 방법. 결국에는 합병에 의한 방법과 분할에 의한 방법이 서로 이제 방향만 다른 거죠.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은 유사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X축과 Y축, 사실은 이 X축과 Y축이 여기서는 변수입니다. 군집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를 두 개 넣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A, B, C, D, E, F라는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에 우리가 군집 분석을 하고 나면 사실 어떤 그림을 보게 되냐면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은 덴드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A, B 둘이 한 그룹으로 묶였고 EF가 묶였고 그 다음 이 EF로 묶인 그룹에 D가 그 다음에 묶였고 그 다음 여기에 C가 묶이는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나중엔 전체를 한 번에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왼쪽의 그림에서 굳이 이제 묶어보자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 D가 묶이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C가 묶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사실은 군집 분석입니다. 이렇게 묶이는구나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게 바로 군집 분석이고 특히 계층적 군집 분석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덴드로그램을 그려서 계층적인 상하 관계, 전후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층적 군집 분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면 이러한 덴드로그램을 먼저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게 어쩌면 최종적인 목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을 때 군집을 그럼 몇 개로 나눠야 될까라는 게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죠. 사실 많은 경우에 군집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군집이 몇 개인데 라는 걸 굉장히 궁극적인 어떤 정답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정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애초에 군집 분석은 머신러닝 기준으로 말하면 비지도 학습, 즉 정답이 없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그건 결국 연구자의 판단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6개의 데이터를 2개의 군집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요 노란색 선이 있는 것처럼 대략 나눠서 이쪽 군집과 이쪽 군집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덴드로그램에서 이 선을 끊어 본다면 여기서 끊으면 하나, 2개의 군집이 나옵니다. 그쵸? 요 한 라인에 있는 게 한 군집, 여기가 한 군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개로 끊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3개로 끊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군집 분석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알던 미국의 교수님들의 경우엔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이게 좋은 거냐, 뭐 맞고 틀리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군집 분석은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통상 이야기하기를 기초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초 레벨은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경험과 어느 정도의 노련함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요구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하나하나.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과 똑같은 말인데요. 그 군집 분석의 알고리즘에만 해도 이 정도의 알고리즘의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만 묶어놓은 거고요. 모아놓은 것이고 머신러닝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런 알고리즘은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합병에 의한 방법 그리고 분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할에 의한 방법은 솔직히 전통적인 이 통계학 책에서는 분할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정도만 대부분 설명을 하고요. 분할에 의한 방법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계산이 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계산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에서는 이 방식도 또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이애나 방법이라는 건데 사실 저도 이름만 들어봤고 대충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해본 적은 없을 정도로 사실 그래서 이 분할에 의한 계층적 군집 분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느 쪽에 집중하게 될 거냐면요. 바로 이쪽 합병에 의한 계층적 군집 분석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죠. 뭐 단일 최단 연결법, 뭐 완전 최장 연결법, 이름도 이상해요.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와드 연결법, 여기서 와드는 사람 이름입니다. 중앙값 연결법 등등등. 이것도 사실은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알고리즘이 되게 뭔가 많구나. 근데 알고리즘이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겠죠.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계층적 군집 분석의 간단한 단계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군집 분석에서는 디스턴스 메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앞 시간에 계층적 군집 분석의 장점은 군집의 개수를 몰라도 일단 군집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군집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 우측에서 보는 것과 같은 덴드로그램이 일단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서 나중에 군집의 개수를 결정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한 이 군집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사실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이 3번과 4번은 그다지 관심사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관심사가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뭐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말할 어떤
근거나 계제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덴드로그램이 나왔구나가 사실상 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군집 분석을 해보면 군집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황하지 않으려면 일단 첫 번째는 군집 분석의 이 단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턴스 메저는 사실 뭐냐면요. 이 디스턴스 메저라고 하는 건 거리, 측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X축과 Y축이 있어요. X와 Y는 결국 두 개의 변수를 군집 분석을 하는데 투입했다는 얘기죠.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벌써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3차원이 되면 그림을 그릴 수도 뭐 어렵죠. 그리기가. 4차원 되면 못 그리고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2차원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을 때 디스턴스 메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값 혹은 C와 D라고 하는 이런 서로 다른 값들, 관찰값들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거리를 계산할 거냐는 겁니다. 이 디스턴스,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뭐 유클리드 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디스턴스 메저는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한다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란 뭘까요?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1단계에서 이 E와 F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였어요. 그죠? 일단 묶였습니다. 그 전제를 하고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군집이 됐고 나머지 C, D, A, B가 단 한 개의 관찰값 객체이지만 이건 개별 군집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합병에 의한 방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합병에 의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할 때는 각각을 일단 시작할 때 개별 군집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군집이 하나 나왔어요. 이 군집,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디스턴스 메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업데이트. 왜냐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첫 번째 군집 이 아이를 묶기로 결정을 할 때 사용한 거리는 있습니다. 뭔가 매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가 하나로 묶였어요. 얘가 하나로 묶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F와 E라고 하는 이거를 뭐 클러스터의 C 그 다음에 F, E라고 하고 표현을 해보죠. 이 클러스터 F, E와 이 D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 F와의 거리, E와의 거리, F와 E의 어떤 평균값의 거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 클러스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어느 값을 업데이트된 디스턴스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디스턴스 메저란 단순한 거리 측정 방법이라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거칠 때마다 클러스터와 다른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인 거죠.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예제를 보면서 짚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디스턴스 메저를 결정하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결정해야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디스턴스 메저도 굉장히 다양하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사용되는 방법에 적용될 수리적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서 그죠? 여기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리고 디스턴스 메저에 따라서 군집 분석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나 군집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다른 알고리즘과 다른 디스턴스 메저를 사용했을 때 왜 이렇게 군집이 묶이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해내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이걸 또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별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서로 다 다르고요. 심지어 같은 알고리즘에 대한 명칭이 또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 디폴트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SPSS로 했을 때랑 R로 했을 때랑 뭐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을 했을 때랑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참 뒤에 배우겠지만 심지어 K-민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엔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엔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군집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미묘하지만 미세하지만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다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군집 분석은 솔직히 기초 통계라고 말하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군집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이 머신러닝이란 분야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와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막 엉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책은 매우 전통적인 통계학 기준으로 어떤 책은 머신러닝 기준으로 어떤 책은 둘 다를 섞어서 이러다 보니까 책마다 뭔가 다르고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머신러닝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디스턴스 메저나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마다 디폴트가 달라요. 사실 이러다 보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살짝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냥 잘 모르겠고요. 내가 돌린 건 이렇게 나왔으니 뭐 그렇습니다. 라는 식인 거죠. 물론 이렇게 잠깐 질끈 눈을 감으면 만사가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고 무언가 연구를 하고 무언가 진짜 진실 혹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들여다본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집 분석 두 번째 시간, 계층적 군집 분석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